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보험은 있는데 왜 삼성은행은 없을까요? 신한은행은 왜 신한전자를 만들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엄마입니다. 금융문맹 탈출. 오늘은 금산분리입니다. 금산분리에 대해서 보려니 이렇게 내용이 많아졌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겁니다. 금산분리. 뭘 분리한다는 거죠? 바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겁니다. 금산분리는 한문으로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다 분리한다. 뭔가 떨어뜨려 놓는다. 이런 거죠. 그러면 금산분리는 있는데 은산분리는 없을까?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은산분리는 있습니다. 은산의 이 은은 은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금산분리가 조금 더 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금산분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책자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금산분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산분리란 말을 많이 쓰는 거죠. 은행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은행법을 통해서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은행을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도 4%까지만 가질 수 있어 라는 말인 거예요. 뒤에서 조금 더 쉽게 살펴볼게요. 그럼 금융과 산업을 왜 분리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삼성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배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지배한다는 말은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100%를 가질 수도 있고요. 뭐 반수 이상 가질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삼성전자가 은행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영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돈을 빌려야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삼성은행으로 먼저 가겠죠. 그래서 삼성은행에 가서 나 돈 좀 빌려줘 이러는 거예요. 만약 지금 삼성전자가 다른 은행에 가면 지금 1억까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황인데 삼성은행에서는 3억 원을 빌려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 은행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돈을 빌려줘 하는데 사실은 돈 나한테 좀 많이 좀 갖고 와라.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잘하면 괜찮아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망하거나 어려워지면요. 당연히 지배하고 있는 삼성은행도 망하겠죠. 빌려준 돈 못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삼성은행에 돈을 예금한 사람의 돈도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예예요. 역시 삼성전자가 삼성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는 나라전자라는 기업이 와서 삼성은행에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삼성은행이 가만 보니까 이 나라전자가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을 막 높게 불러요. 아니면 아예 대출을 거부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사실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라전자의 대출을 심사하면서 이 받은 정보들을 모기업인 삼성전자에게 막 넘겨주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들으니까 당연히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될 것 같죠. 또 이번엔 거꾸로예요. 은행이 산업을 지배한다고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예시예요. 신한은행이 가만 보니까 반도체 산업이 계속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한전자 세우고 반도체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한전자를 지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배한다는 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서는 신한은행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막 빌려줘요. 신한전자를 키워서 돈을 벌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반도체 업계에서 신한전자가 너무 후발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고 계속 까먹기만 해요. 이때 신한전자로 들어간 돈은 누구 돈이에요? 물론 은행의 돈도 있겠지만 사실 은행이라는 곳은 사람들의 예금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 예금 받은 돈으로 성공 가능성이 적은 산업에 투자하게 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자라는 게 나온 거예요. 현행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도를 두고 있어요. 금융사는 비금융사 지분을 15% 한도로 소유를 할 수 있고요. 또 은행업법에서는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4% 초과해서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금산분리가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하면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 법 이름은 도드-프랭크 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미국도 히스토리가 있어요. 1929년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에 걸쳐서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죠. 이 대공황의 원인을 뭐냐 하고 봤더니 은행들이 고객 돈으로 막 무분별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은행도 투자하는 은행이랑 진짜 그 상업하는 상업은행을 분리하자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글래스 스티걸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 돈으로 위험이 높은 데다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예 투자은행을 따로 만들려고 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투자은행 편에서도 한번 봤었죠. 그러다가 1990년에 앨런 그리스펀 연준의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 법을 폐지를 했어요. 그렇게 법이 없는 채로 지내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죠. 이때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한 은행도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뭔가 다시 분리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지금의 도드 프랭크법을 제정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법은 없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을 10% 이상 가지려면 감독당국에 보고를 해야 돼요. 이때 감독당국은 3개월 내 거부도 가능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은행 지분을 5% 이상 가지려면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 이상 소유를 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렇게 해외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금산분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뱅킹 있잖아요.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각 회사별로 공시 내용을 참고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외국 기업은 다 기타에 넣었고 우리가 아는 한국 기업을 위주로 만들었어요. 여기 이 까만색들 있죠? 이게 금융업이 아닌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진한 회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업이다라고 하는 회사들이에요. 보시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27%를 가지고 있죠. 토스뱅크도 보면 까만색이 엄청 넓죠. 여기가 바로 토스거든요. 그러니까 비금융자본,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38%인데다가 이랜드가 또 10%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K뱅크는 주로 금융권에서 많이 가지고 있죠. BC카드, 우리은행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거는 금산분리 원칙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아까 은행원법에서 보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택도 없는 숫자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법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특혜 아니냐? 그럼 다른 은행들은 뭐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아무튼 지금은 다른 은행들은 은행업법을 적용을 받고요. 인터넷 은행은 인터넷 전문 은행법을 따로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점은 뭐냐면요. 보시다시피 다른 은행들도 인터넷 은행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움직임이 또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요. 인터넷 은행과는 완전히 별개로 그럼 기존의 은행들도 금산분리를 좀 완화해서 다른 걸 하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바로 신한은행의 땡겨요, 국민은행의 리브엠입니다. 땡겨요는 배달 시장에, 그리고 리브엠은 알뜰폰 시장에 들어간 겁니다. 둘 다 처음 시작할 때 한시적 허용이다라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리브엠은 지금 은행의 정식 부서업무로 인정을 해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은행도 알뜰폰 시장 괜찮은데? 그럼 나도 참여를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업무들은 아직은 한시적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바뀌고 있으니까 금산분리를 이제 없어지는 거냐?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전히 금산분리를 찬성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잖아요. 금융과 산업을 이렇게 분리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금산분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도 있겠죠. 금산분리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이 그림의 이 오른쪽은요. 4대 금융 지주사의 외국인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이 중 세계는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었고 우리 금융도 거의 50%에 육박하죠. 이렇게 외국 자본은 다 금융지주사를 보유하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만 막는 거냐? 이게 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사 발전을 위해서라도 금산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인 거죠. 이렇게 보니까 양쪽 다 맞는 말 같죠?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가요? 이게 답이 확실하면 뭐 이런 논의가 이미 없었을 건데 둘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아직은 금산분리를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완화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신문 기사를 한번 볼게요. 제목을 보시면 자사주 소각 때마다 금산분리가 발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봤을 때는 이 금산분리가 뭔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규제에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를 내겠죠. 그래서 소제목에도 보면 해묵은 지분 제한 규제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기사를 보시면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 소각이 금산분리 등 지분 규제와 충돌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우선 자사주 소각이라는 걸 먼저 볼게요. 소각은 불에 태운다는 뜻이에요. 자사주는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10주의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그 중에 5주는 자기 회사가 직접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한 주씩을 주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 5명이서 한 주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주들은 지분율이 지금 10%죠. 그리고 회사가 50%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이 주식을 태워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원래 10주가 발행이 되어 있었는데 5주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5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주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그냥 자기 주식을 태우네 이걸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5주 중에 한 주를 갖고 있게 되니까요. 자사주 소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주주의 지분율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자사주 소각이 지금 금산분리 규제와 충돌을 했다는 겁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볼게요. 자사주 소각이란 기업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을 취득한 뒤 없애버리는 행위다. 아까처럼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수가 감소해요. 아까 10주였는데 5주로 감소를 했죠. 그래서 주식수가 감소하니까 가만히 있는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지금 금산분리랑 문제가 되냐면요. 바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해요. 그래서 법상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례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전자 이야기거든요. 지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주주예요. 삼성전자가 자기 주식을 태워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가만히 있어도 지분율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금산분리 규제를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우리가 그냥 금산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금산법에서는 금융회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겠죠? 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10%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10%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이미 삼성전자 주식을 10%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주식을 태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분율이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10.08%로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생명과 화재사가 그러면 나 전자 주식 팔래 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주식시장에 다른 주주들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 주식이 매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11월까지 자사주 7조 원을 추가 매입을 할 건데 다 매입하고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태우면 다른 보험사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봤지만 사실은 이 금산분리법을 담은 법률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밸류업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삼성화재는 자사주 비중을 5% 미만으로 낮추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해요. 자사주를 다시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각을 의미했나 봐요. 그러니까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해버리면 또 여기서 최대 주주가 생명회사인데 생명이 법에서 말하는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명은 화재 주식을 또 내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밸류업, 회사의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정책과 지분 규제 간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서도 보면 자사주 소각 등으로 인해서 지분이 한도 초과한다면 예외적으로 정부가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금산분리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여기 반대에 조금 힘을 실은 거죠. 그래서 뭐 다 없애진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소각이나 특수한 경우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부분은 좀 완화해주면 안 되냐라는 목소리를 내는 기사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금산분리에 대해서 엄청 많은 걸 봤었죠. 금산분리의 뜻도 보고요. 해외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도 보고 금산분리법을 완화해주는 사례도 봤습니다. 여기서 땡겨요나 리브엠을 봤었죠. 그리고 찬반 의견과 신문 기사까지 엄청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금융 문맹 탈출까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엄마였습니다.